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앤 패디먼 작가님이 지은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책입니다. 네, 그럼 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존 맥가헌이 어려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누이들이 한쪽 신발끈을 풀어 벗긴 적이 있다. 그래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이들은 머리에 밀짚 모자를 씌워 보기도 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누이들이 그가 앉아있던 나무 의자를 빼냈을 때야 그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 책에서 깨어났다. 깨어난다가 딱 맞는 말이다. 마치 시면과 같은 잠으로부터 빠져나오듯이 여러 층의 의식을 뚫고 헤엄쳐 올라오는 아이들. 뒤에 두고 온 꿈보다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향해 간신히 눈을 껌뻑이며 책에서 깨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 나중에 10대가 되었을 때는 하디의 영향을 받아 남자아이를 만나도 먼저 데이먼 같은 아이인지, 클림, 토마스 하디의 기항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같은 아이인지 분류해 놓아야만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 더 세월이 흘러 책들 때문에 울퉁불퉁한 침대에 남편과 함께 누워 우리의 첫 아이 분만이 혹시나 같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마치 빵 굽는 기계 이야기를 하듯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부터이다. 이 상표의 토스터가 저 상표의 토스터보다 나을까? 24.95달러면 이 토스트를 잘 사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내가 그 토스트에 대해 느끼게 될 감정이라든가 집에 있는 낡은 토스트와 관련하여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애틋한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이런 소비자 유형의 독자들은 내가 독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끗하게 생략해 버린다. 그 핵심이란 새 책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옛 책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책들, 그 질감과 색깔과 냄새가 마치 우리 아이들의 살갗처럼 익숙해진 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평범한 독자, 세무엘 존슨의 그레이의 삶에서 빌려온 제목이다 해서 서재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책이 가득하여 개인들이 열심히 독서를 하는 그 모든 방에 대해 쓰고 있다. 울프는 평범한 독자는 비평가나 학자와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그는 교육이 모자라고 타고난 재능도 별로 많지 않다. 그는 지식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정정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손에 닥치는 이런저런 잡동사니로부터 자신을 위해 어떤 전체를 창조하고자 하는 본능의 안내를 받는다. 이 책은 선반 가운데가 내려앉은 내 책꽂이들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잡동사니로부터 내가 창조하려고 했던 그 전체이다. 이 18편의 에세이는 4년에 걸쳐 쓴 것이다. 이 글들을 씌어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마지막 두 편만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 글에 실린 사실들은 그대로 놓아두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콘슬러는 내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읽기를 배우고 남편과 나는 40줄에 들어서고 어머니는 80이 되고 아버지는 90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책들은
여전히 나이를 잊고 산다. 그 책들은 물론 현실적인 시간의 경과도 기록한다. 동시에 무슨 계기로 그것을 읽고 또 읽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 전 수십 년의 경과 또한 반영한다. 책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간다. 책들이 우리 서가에 쌓이면서 그 한 권 한 권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된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결혼.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안 지 10년, 함께 산 지 6년, 결혼한 지 5년 된 사이였다. 이제 우리의 어울리지 않는 커피잔들도 우호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티셔츠도 바꿔 입고 여자하면 서로의 양말을 갖다 신기도 한다. 우리가 모은 레코드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사히 서로 다른 종족 간 혼인에 성공하여 예컨대 나의 조지갱 데프레의 모태들을 조지의 곁에서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결합이 양쪽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의 책들은 계속 별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 책은 주로 우리 아파트 북쪽 끝에, 그의 책은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빌리 버드가 그의 모비딕으로부터 10m나 떨어진 곳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데 일찌감치 합의를 했건만 실제로 둘을 합쳐주는 일에는 우리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우리는 건물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에서 서로 격리된 두 멜비를 빤히 바라보며 결혼 생활을 해왔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심지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조차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도서에 장서를 결혼시키라거나 겹치는 책은 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훨씬 더 엄숙한 서약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야구르기 짝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득이 결혼식을 중단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둘 다 글쟁이였으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연애 편지를 위해 아껴두는 감정을 우리는 책에 쏟아 부었다. 우리가 두 멜비를 나란히 두는 일을 망설인 데는 우리 성격에 본질적 타이도 작용을 했다. 조지는 병합하다. 나는 세분파다. 그의 책들은 민주적으로 뒤섞여 문학이라는 포괄적인 깃발 아래 통일되어 있었다. 어떤 책은 수직으로, 어떤 책은 수평으로, 심지어 어떤 책은 다른 책 뒤에 꽂혀 있기도 했다. 내 책들은 국적과 주제에 따라 소국들로 분할되어 있었다. 어수선한 꼴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조지는 3차원 물체들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 자기가 뭘 원하면 그것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또 보통 그렇게 된다. 반면 나는 책, 지도, 가위, 스카치 테이프는 모두 믿을 수 없는 방랑자들이어서 숙소에 꽉 붙잡아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따라서 내 책들은 늘 엄격하게 조직화되어 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하나 낳은 뒤 조지와 나는 마침내 우리가 장서 합병이라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영국식 정원 운영 방법과 나의 프랑스식 정원 운영 방법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어쨌든 단기전에서는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내 방식대로 책을 정리해도 그는 그의 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의 방식대로 정리하면 나는 내 책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 덕분이었다. 우리는 주제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역사, 심리, 자연, 여행 등 문학은 다시 국적에 따라 세분하기로 했다. 조지는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준 정리체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 친구의 친구가 몇 달 동안 실내 장식업자한테 집을 빌려주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책이 색깔과 크기를 기준으로 재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직후 실내 장식업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식탁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고가 인과응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기본 규칙을 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곧 난간에 부딪혔는데 내가 영국 문학은 연대 순으로, 그러나 미국 문학은 저자 이름 순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나의 논리는 이런 식이었다. 우리의 영문학 책들은 600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대 순으로 꽂아 놓으면 우리 앞에서 문학의 넓은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작가들은 한 몸이다. 그들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수전 손태그도 그녀의 책들을 연도순으로 배열했다더라. 그녀가 뉴욕타임스에서 한 말을 보니 편천을 플라톤 옆에 꽂아두면 먹은 것이 올라오려 한다더라. 수전 손태그도 그렇다는데 반면 우리 미국 문학책들은 대부분 20세기 것인데다가 많은 수는 또 아주 최근 것이어서 그것을 연대순으로 구별하려면 탈무드 편집자처럼 쫀쫀하게 따져야 한다. 따라서 결론은 작가 이름순. 결국 조지는 굴복하고 말았는데 진심으로 내 논리에 감복했다기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 셰익스피어 책들을 한 책꽂이에서 다른 책꽂이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작품들은 꼭 연대순으로 꽂아야 돼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만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한 작가 내에서도 연대순으로 가잔 말이야? 그는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쓴 연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잖아. 나는 밀리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폭풍보다 먼저 썼다는 것은 알잖아. 나는 그 사실이 내 책꽂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바래. 조지는 나와 결혼해 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때만은 달랐다고 한다. 나의 북쪽 서가와 그의 남쪽 서가를 분리하던 메이슨 딕슨 선 너머로 책을 옮기는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렸다. 매일 밤 우리는 책을 우선 바닥에 정렬시키고 그 자리에서 내 책과 그의 책을 섞었으며 그런 다음 책꽂이에 다시 꽂았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목욕탕이나 부엌이나 침실로 이동을 할 때 수백 권의 책들 위로 팔짝팔짝 뛰어다녔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에 자연스레 손이 갔다. 아니 사실은 어루만졌다. 어떤 책에는 옛날 애인이 쓴 헌사가 적혀 있었다. 어떤 책에는 우리 둘이 서로에게 쓴 헌사가 적혀 있었다. 어떤 책은 타임캡슐 같았다. 책이 바닥에 쌓이면서 우리는 단지 어떤 책들이 함께 가느냐만이 아니라 그 책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놓고 몇 번이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 침대 옆에 있는 서가에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었다. 친구나 친척이 준 책. 먼저 그런 범주를 만들어 본 글쟁이 친구
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 군데 모아두니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 했다. 나의 짜투리 책꽂이. 모든 사람의 서가에는 짜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나의 오랜 믿음이다. 이 책꽂이에는 나머지 장서와는 관계없는 주제들을 가진 이상한 책들이 몇 권 모여 있는데 가만 보면 장서 임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조지 오웰의 짜투리 책꽂이에는 1860년대 여성 잡지에 장정분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는 욕조 안에서 그것을 즐겨 읽었다. 필립 라킨의 아주 널찍한 짜투리 책꽂이에는 매질, 변태 쪽에 중심을 둔 포르노그라피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나의 자투리 책꽂이에는 극지방 탐험에 대한 책 64권이 꽂혀 있다. 탐험 이야기, 정기 간행물, 사진집, 자연사, 해군 교본. 젖은 손가락으로 차가운 금속을 만지지 말 것. 부주의로 차가운 금속에 손이 붙었을 경우 금속에 오줌을 넣어 따뜻하게 해주면 피부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음. 두 손이 다 붙을 경우에 대비해 친구를 데리고 다닐 것 등등. 꼭 책이 바다사자의 기름에 얼룩이 졌거나 외들 해의 물살에 젖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 책들을 보면 금방 감정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런 내 관심은 나만의 것이다. 칵테일 파티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가끔 주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은 언어를 배우며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나는 침대에서 그 책들을 읽으며 남편 조지에게 말한다. 스콧이 처음 남극 탐험을 했을 때 말이야. 에드워드 윌슨이 매일 새벽 1시와 5시에 일어나 바다표범 고기를 씹은 다음 대보빙에서 잡아 애완용으로 기르던 황제 펭귄 새끼의 목구멍에 넣어주었다는 거 알아? 너덜너덜한 겉모습. 내가 11살, 오빠가 13살 때 부모님은 우리를 데리고 유럽에 가셨다. 오빠 킴은 글을 읽게 된 후로 거의 매일 밤 그랬듯이 코펜하겐의 앙글레테르 호텔에서도 침대맡 탁자에 책을 펼친 채 엎어 놓았다. 다음날 오후 방에 돌아와 보니 책이 닫혀 있고 책갈피로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청소부가 서명한 메모가 표지 위에 놓여 있었다. 손님, 책을 절대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오빠는 어리벙벙했다. 학교 기숙사에서도 나무노에 맞을 각오를 하고 매일 밤 소등 뒤에 이불 속에 들어가 손정뜻 빛으로 책을 읽을 정도로 헌신적인 독자인 오빠가 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오빠의 굴욕감을 이해했다. 나는 패디먼 가족보다 책을 더 숭배하는 가족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덴마크의 호텔 청소부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머니만 빼면 모두 광포한 책 학대자라는 제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 30년 동안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듯이 책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청소부는 여인을 예의 바르게 떠받드는 궁정식 사랑의 신봉자였다. 그녀에게는 책의 물리적 자아가 신성 불가침이었으며 그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었다. 연인으로서 그녀의 의무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이 책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